여러분, 이번 시간은 희곡과 시나리오 그리고 고전 문학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곡과 시나리오입니다. 희곡은 무대에서 배우가 등장하여 직접 연행되는 갈래를 극이라고 합니다. 극에서 연행되는 대본을 희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문학갈래에는 서정갈래, 그리고 서사갈래, 교술, 마지막으로 극갈래가 있는데, 이 극갈래에 속하는 갈래가 이제 희곡과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희곡은 바로 무대에서 직접 연행되는 갈래를 희곡이라고 합니다. 희곡의 특성입니다.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희곡은 반드시 무대에서 공연될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수한 희곡 중에 단지 읽을 목적으로 창작된 희곡도 있긴 합니다. 그런 희곡을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레제 희곡 또는 레제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희곡은 무대에서 공연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 다음, 희곡은 대사를 통해 플롯이 전개되고 등장인물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때문에 서술자의 직접적인 묘사나 서술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소설과의 차이입니다. 소설은 희곡과 비교해보면요, 먼저 희곡입니다. 무대 위에서 사건을 직접 관객에게 보여주는 장르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현재 지금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현재형 시제로 표현됩니다. 반면 소설은 과거형으로 진술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 다음, 희곡은 시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관객과의 암묵적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희곡의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반면 소설은 일체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속, 즉 컨벤션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희곡에서의 컨벤션,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대 위의 배우를 실제 인물이라고 간주하고 무대에서 벌어지는 배우의 행동도 실제 행동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밀림의 사자라는 연극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대는 뭐가 되는 거고 아프리카 밀림지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배우는 뭐가 되는 것이다?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배우의 방백 또는 독백을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이게 희곡에서의 컨벤션, 즉 관습입니다. 소설은 독백이나 방백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희곡은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인물의 대사를 통해 직접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물이 대사는 했으나 상대 배우 또는 배우는 못 듣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사를 치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저 멀리 있는 관객에게는 들리니까요. 이런 것들은 희곡만의 특수성에서 나온 희곡의 약속, 관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극중 무대를 가공이 아닌 현실의 실제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희곡의 요소입니다. 희곡도 3요소가 있는데요. 해설, 지문, 대사를 말합니다. 해설은 희곡의 첫 부분에서 등장인물, 장소, 무대 장치 등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문, 대사 사이에 삽입되어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상태 등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대사인데요. 대사는 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인물이 혼자 하는 말인 독백, 그 다음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하는 독백인 방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상대 배우를 욕을 해야 합니다. 욕은 대놓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속으로 해야 되잖아. 아이고, 전화 잘하시지 뭐. 근데 이거를 속말인데, 소설에서는 속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속말로 처리할 수 있지만, 왜? 서술자가 전달해 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희곡에서는 속말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말로 하고 관객만 듣는 것이죠. 그게 방백입니다.
그 다음 희곡의 갈래입니다. 레제 드라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희곡 중에는 무대에서 공연되지 아니하고 실제 읽을 목적으로만 창작된 희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희비극입니다. 희곡과 비극의 혼합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불행하게 사건이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상황이 반전되어 행복한 결말을 이루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모노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이 한 사람, 즉 1인극인 희곡을 말합니다. 다음 키노 드라마라고 있습니다. 연극과 영화를 결합시킨 연쇄극 형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멜로 드라마입니다. 연애나 일상사를 소재로 하여 관객의 오락성에 초점을 맞춘 희곡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희곡과 시나리오입니다. 두 갈래는 모두 극갈래, 즉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사건이 전달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목적이 다른데요. 희곡은 무대 상연이 목적이고 그 다음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의 제약입니다. 희곡은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상연되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은 반면 시나리오는 시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카메라 기법 등 CG 기술이 발달하여 소설과 마찬가지로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위입니다. 희곡은 막과 장이 단위지만 시나리오는 시퀀스와 신, 즉 장면이 단위가 됩니다. 인물의 제약, 인물수의 제약이 있습니다만 시나리오는 인물수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객과의 관계입니다. 희곡은 배우와 관객이 직접 만나는 반면 시나리오는 스크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이번엔 희곡과 소설입니다. 공통점,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점에서 진실성을 내포하고요. 반면 실제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구적인 갈래입니다. 그 다음 인물의 갈등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인물과 사건, 배경을 구성 요소로 합니다. 차이점입니다. 희곡, 서술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만 사건이 전개되고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는 갈래입니다. 반면 소설은 서술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희곡은 인물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만 됩니다. 하지만 소설은 직접과 간접적 방법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희곡은 서술이 없기 때문에 묘사나 서술 등이 나타나지 않고요. 시나리오는 소설이죠. 상세한 묘사나 서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희곡은 시 공간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만 이어지는 반면 소설은 시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 시제로 진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희곡과는 달리 영상 매체로 구현되기 때문에 영상 기법, 즉 시나리오 용어가 필수적입니다. 자, 극갈래에서 두 번째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을 말합니다. 시나리오는 이렇게 장면 번호와 같은 시나리오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신 넘버라고 하는데 장면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FI, 즉 페이드 인, 차츰차츰 밝아짐입니다. 주로 첫 화면을 시작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반대는 페이드 아웃, 차츰차츰 어두워짐. 그 다음에 오버랩입니다. 즉 화면이 겹치는 것입니다. 주로 회상 장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클로즈업, 화면 확대입니다. 배경이나 인물의 특정 부분을 화면 전체에 가득 채워서 보여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효과음입니다. 그리고 팬, 카메라를 좌우 또는 상하로 이동하면서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인서트라고 있습니다. 자, 신문, 잡지 따위를 장면에 끼워 넣는 것, 삽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더블 익스포저, 즉 이중 노출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한 화면에 같이 보여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 내레이션입니다. NAR, 장면의 내용이나 줄거리를 작품 밖에서 해설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NG라도 있어요. NG. NG는 노구세 약자인데요. 잘못 촬영된 필름을 말합니다. 이상 시나리오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시대의 구분에 따른 고전문학사입니다. 먼저 고대 문학인데요. 상고시대 문학입니다. 상고시대 문학. 자, 상고시대 문학은 이제 고대 시대를 말합니다. 고대 가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 그 다음에 뭐 동명왕 신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고시대 문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문학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를 말합니다. 향가와 한시, 그리고 설화, 특히 신화, 전설, 민담 등이 바로 이제 고대 문학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문학입니다. 고려시대 문학은 자, 고려 가요, 경기체가 시조, 한시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산문문학에는 폐관문학과 가전체 문학이 있습니다. 다음 이번엔 조선시대 문학입니다. 조선시대 문학에는 악장과 시조, 가사 등의 운문문학과 고전소설, 수필, 판소리 등의 산문 문학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시기별 전개 양상과 그 다음 갈래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고대 문학입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고대는 고려시대 이전까지를 말합니다. 자, 고대 문학은 제천의식에서 행해진 집단 가무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대 제천의식이 있잖아요. 고려의 동맹, 예의, 무천 뭐 이런 것들. 고대 제천의식은 가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무, 춤이죠. 그리고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제천의식은 가무악, 즉 노래와 춤과 음악이 함께 행해지는 일종의 종합예술 형태였죠. 그리고 이러한 종합예술 형태에서 뭐가 분화되면서 이 가가 분화되어서 오늘날 뭐가 된 것이다? 문학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고대 문학은 제천의식의 노래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교 행사에 나타난 묵격신앙과 그 다음에 민요, 무용 등을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가가 분화되면서 오늘날 고대 문학이 탄생한 것이다. 원시 종합예술에서 출발하여 점차 단일 예술문학으로 발전됐습니다. 고대 시가 문학에는 고대 가요와 향가가 있습니다. 먼저 고대 가요입니다. 삼국시대 이전에 향유되었던 시가 문학을 말합니다.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등 소수의 작품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은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종합예술에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가 문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형태의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고대가요는 설화 속에 삽입되어 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시가가 아직 산문문학과 분화되지 않았음을, 그러니까 시가문학과 산문문학이 분화되지 않고 한 덩어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가입니다. 신라시대에서 고려 중엽까지 향유되었던 서정적 시가를 말합니다. 향찰로 기록된 것이 특징입니다. 승려, 화랑을 포함하여 다양한 작자층에 의해서 불교적 기원, 정치적 이념, 민요 또는 주술적 성격의 내용을 담은 작품을 말합니다. 삼국유사의 14편, 균여전의 1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5편이죠. 대체로 배경사라와 함께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성여왕 때 각간위홍과 대구화상이 함께 엮었다고 전해지는 3대목이라는 향가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현재 전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에 따라 사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구체 향가는 넉줄 형식의 민요 형태의 향가를 말합니다. 가장 초기 형태의 향가로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등이 있고, 그 다음 8구체 향가는 8줄로 늘어난 것인데 좀 더 복잡해진 시상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더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죽줄 향가 그리고 처용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10구체 향가로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 즉 정제된 향가 형식이라고 일컫습니다. 낙구의 마지막 구 첫머리에 감탄사, 아흐, 아하 같은 감탄사가 오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 3장 형식, 넉줄, 마지막 2줄 이렇게 3장 형식으로 내용상 어떤 단락 구조를 갖고, 이러한 3장 형식 구조는 훗날 시조 또는 고려 가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성가,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파랑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고대시대 산문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시대 산문문학은 설화가 있습니다. 구전되어 온 이야기로 신화, 전설, 민담을 가리키는데요. 시기적으로 신화가 가장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 전설, 민담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들 설화 문학은 전기적입니다. 전기적이라는 말은 이 전은 전할 전자고요. 이 기가 이제 기이하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전기적, 즉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 우화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설화문학 중에서 첫 번째 신화인데요. 원시시대 제천의식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킨 신적 존재 또는 건국의 영웅을 찬양하기 위한 이야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한 민족에 전승되는 신적 존재와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성경 같은 것도 일종의 신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는 대체로 국조, 즉 나라를 세운 시조라든가 즉 국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천손 하강 신화와 또는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난생 신화가 많습니다. 천손 신화, 대개 이제 그 북방 신화죠. 이런 북방 신화는 천손 신화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남방 신화, 신라나 백제는 이제 난생 신화가 많습니다. 난생, 천손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고요. 난생은 알을 말하고요. 생은 낳다 해서 난생, 알에서 태어난 신화를 말합니다. 신라나 백제 같은 남방 신화, 가야 같은 남방 신화는 난생 신화, 고구려 같은 신화는 천손 신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전설입니다. 신격을 행위의 주체로 하지 않고 인간을 행위의 주체로 한다는 점에서 신화와 다릅니다. 이때 주체가 되는 인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물이나 지명, 내용과 관련된 증거물이 제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물 제시, 또 시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 민담입니다. 뚜렷한 시간이나 장소가 없이 흥미 위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그냥 옛날에 또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은 다 민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들었던 그런 그 전래동화, 이것이 일종의 다 민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또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띠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콩쥐팥쥐, 우리 전래동화인데요. 미국의 전래동화인 신데렐라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거 보면 결국 이 민담은 어떤 보편성을 띈다, 세계적 보편성을 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럼 신화, 전설, 민담의
어떤 구분을 좀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신화는 태초에 신성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반면 전설은 역사적 시간과 장소입니다. 자, 민담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주인공 신화는 신 또는 신적인 인물입니다. 예컨대 뭐 단군,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아버지가 환웅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죠, 결국은. 자, 주몽, 아버지는 누굽니까? 해무수요. 어머니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이 신화는 신 또는 신적인 인물인 반면 전설은 철저히 인간입니다. 반면 자, 민담은 이제 전설은 인간이긴 인간인데 어떤 인간? 능력이 출중한 인간이죠. 반면 민담은 그냥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그 다음 행위, 신화는 신적 주인공의 초인적 능력이 행위의 중심이 되는 반면 전설은 비범한 능력입니다. 민담은 평범한 인물입니다. 증거물, 신화의 증거물은 포괄적입니다. 그냥 천지 또는 국가. 반면 전설의 민담은 특정적이고 구체적이죠. 바위, 고개, 나무, 연못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민담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없이 흥미 위주로 꾸며낸 이야기니까 증거물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신화는 신성성을 강조하는 반면 전설은 역사성과 진실성이 강조됩니다. 민담은 철저히 흥미성 위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신화의 결말은 숭고하죠. 비극의 결말은 대단히 슬픕니다. 비극적입니다. 자, 전설의 그 결말은 비극적입니다. 반면 자, 민담은 대단히 희극적으로 끝나죠. 대개가 행복한 결말이 특징입니다. 이상 신화, 전설, 민담의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시대 문학입니다. 이 시기는 과거제의 실시로 한문학이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영향으로 불교 문학이 다수 창작됩니다. 그 다음 고려 가요, 경기체가, 시조 등의 새로운 형태의 문학이 나타났습니다. 자, 고려시대 시가 문학입니다. 고려 가요입니다. 흔히 고려시대 민요라고도 불리는데요. 고려시대 궁중에서 음악과 함께 연행되었던 우리말 시가를 말합니다. 자가층이 평민계층입니다. 평민계층에서 향유되었던 장르입니다. 처음에는 구전되다가 그때만 해도 평민계층이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수단이 없었으니까 한자는 직권계층의 전유물이었고요. 그래서 평민계층에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후에 문자로 정착된 문학을 고려가요라고 합니다. 주로 고려사, 악학괴범, 시용향악보 등 조선시대에 거쳐서 기록됐습니다. 민요, 자, 민요 형태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무가, 그 다음 개인 창작 등 다양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려가요는 후렴구와 조흥구가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청산별곡 같은 거 보세요.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얄라, 동동, 위 뭐 아으 동동다리, 그죠? 뭐 가시리는 위 증질과 태평성대, 대평성대 같은 이런 후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흥구, 흥을 돋우기 위한 구절, 어기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아야 뭐 이런 거 조흥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음보의 분연체 형식을 취합니다. 삼음보,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보세요.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몇 음보다 3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3음보의 율격은 김소월의
전통시로 계승되죠. 그래서 우리는 김소월 시를 뭐라 그래? 민요시 또는 전통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따져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몇 음보? 3음보입니다. 고려가요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음보의 분연체 형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려가요가 이렇게 분연체 형식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삼오곡 같은 거, 상저가 같은 것들은 단연 형식입니다. 그 다음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과 정서가 주된 내용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서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녀 상열치사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내용의 가사다라고 해서 삭제된 작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조선시대는 유교 가치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유교 이념상 남녀가 유별했고 이런 그 남녀 간의 어떤 적나라한 애정을 담은 노래들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그 다음 향각의 여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가는 신라의 노래고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향가에서 고려시대 노래인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중간 형태의 시가문학이 있습니다. 그걸 향각의 여요라고 해요. 향각의 여, 고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신라의 향가가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과도기 시가를 말합니다. 고려 때 지어졌으나 표기가 향찰로 되어 있는 작품인 도의장가. 도의장가는 고려 임금이었던 예종이 팔관회를 시찰하러 갔다가 태조 왕건을 찬양하는 연극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태조 왕건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두 신하 신순겸과 김락을 알게 되고 그 두 인물을 예찬하는 이런 내용의 노래를 짓게 되죠. 그게 이제 도의장가인데요. 근데 이 도의장가는 향찰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향찰로 기록되는데 고려 노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향각의 여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가의 형식을 갖춘 작품이 있어요. 정과정곡이 있습니다. 정과정곡은 분명 고려의 노래인데 향가처럼 마지막 낙구 첫머리, 향가가 낙구, 마지막 구절을 낙구라고 하는데 낙구 첫머리에 향가는 감탄사가 와요. 이게 향가의 형식적 특성인데 정서의 정과정곡도 마지막 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향각의 여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체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흔히 말하는 그 재벌, 명문가,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별한 계층에서는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그 대중의 노래를 들려주지 않고 뭔가 어떤 그 클래식, 그쵸, 이렇게 격식 있는 클래식 같은 노래를 이제 주로 많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냥 대중가요, 트로트 같은 거 이제 흔히 이렇게 듣고 자라고요. 마찬가지였어요. 고려시대도 일반 평민들은 이제 고려가요를 향유했고요. 특수계층, 집권계층이었던 이런 그 특수계층에서는 자신들만을 위한 노래, 이런 귀족계층의 문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기체가입니다. 경기체가는 고려 후기부터 창격된 시가의 한 양식인데 작품에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체가라고 합니다. 사대부들의 세월이나 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승려들의 작품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대부 계층의 화려하고 도도한 생활상을 노래하거나 유교적이고 도덕적인 뜻을 강조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고려 중기 이후 새롭게 집권 계층으로 등장한 신진사대부의 어떤 득에 찬 기상, 자신감 이런 걸 과시하고 그들의 향락적인 삶을 자랑하는 이런 내용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주위의 사물의 이름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술시라고 합니다. 교술,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음을 과시하는 노래. 그래서 경기체가는 교술문학입니다. 고려 고종 때 문인들이 함께 지어 부른 한림별곡이 대표작입니다. 이러한 경기체가는 대개 6행, 각 장이 6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4행을 전대절, 뒤에 2행을 후소절이라고 하고 앞에 4행에서는 사물나열, 뒤에 2행에서는 거기서 느끼는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선경, 후정의 방식이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초기까지만 창작되다가 그 이후에는 가사가 등장하면서 소멸됐습니다. 그 다음 고려시대 산문문학입니다. 폐관문학이라고 있습니다. 폐관은 사실은 중국에서 왕의 명을 받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민가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임금 또는 황제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만든 직책, 책분이 폐관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학이 됐냐? 폐관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서 보고하다가 거기에 자기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해요. 각색이죠. 윤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허구성이 가미되면서 문학적인 갈래가 된 것이지요. 그게 이제 폐관 문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폐관이라는 직책은 없었고요. 다만 그냥 민가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기록한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요. 각종 그 연예 또는 정치, 재계의 잡다한 소식들을 기록한 정보지, 일종의 찌라시가 있잖아요. 그 찌라시 속 소문, 그게 일종의 뭐가 된다? 고려시대 넘어가면 폐관문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예. 한간에 떠돌던 설화가 고려시대에 들어서서 폐관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가전체를 거쳐 소설로 발전했습니다. 즉 폐관문학은 소설의 전신으로 소설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일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재연의 여공패설 등이 이 시기 써진 폐관문학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전체 문학입니다. 앞서 증권과 정보지, 즉 찌라시 문학이 폐관문학으로 한다면 이 가전체 문학은 당시 고려의 이솝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양에 이솝우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고려시대 가전체 문학이 있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등장하였으며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인격화시켜서 가계, 생애, 성품, 행적, 공과 등을 기록한 글입니다. 주로 개세, 징인, 개세, 세상을 계몽, 훈계하고 징인, 사람을 벌한다 라는 이런 교훈적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수적 성격이 강하지만 창의성이 가미된 허구적 성격도 있습니다. 역시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합니다. 수를 인격화한 임춘의 국순전과 그 다음 엽전을 인격화한 임춘의 공방전, 또 이규보의 국선생전 등이 있습니다. 국은 술입니다. 누룩.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술 중에 국순당 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자가 술 국자입니다. 누룩국자.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시험에 출제됩니다. 설은 한문 산문문학의 한 양식인데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에 빗대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교훈적 문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 빗대어 전달한다 비유, 아니면 우의, 숨은 뜻을 전달한다. 그래서 비유나 우의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국문학사상 갈래로 수필에 가깝죠. 사실은 현대 수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수필입니다. 이규보의 슬견설, 슬은 이고요, 견은 개입니다. 이와 개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규보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앞으로 이제 개를 잡지 않겠어. 아, 무슨 연유요? 아니, 오는데 사람들이 개를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잡는데 그 개가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면 다시는 나는 그런 야만적 행동을 하지 않겠어. 개를 잡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규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이제 그 당시에 이가 많았으니까 하얀 벌레 이를 잡아가지고, 조그만 벌레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잡아가지고 화롯불에 태워요. 뭐 이제 죽잖아요. 그걸 보고 아이고, 나는 이를 잡지 않겠어. 이가 그 화롯불에 태워서 죽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니 어찌 내가 이를 잡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쇼, 나는 커다란 개를 얘기했는데 어찌 그 하찮은 이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 나를 지금 놀리는 것이요. 그러자 이규보가 얘기합니다. 어찌 크다고 아프겠으며 작다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크다고 아프고 작다고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 즉 인간 중심적인 사고일 뿐입니다. 아픈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결국 즉 이와 개의 이야기는 왜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자 한 거야. 이렇게 숨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 즉 빗대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경설, 거울에 빗댄 이야기 경설. 그 다음에 말을 빌렸던 경험에 빗댄 참화설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상 설문학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시대 문학입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구별되는데요. 전기는 철저히 양반 중심의 문학입니다. 그리고 정형적 형식, 시조, 가사 등 이런 정형화된 형식의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문문학 중심이었고요. 반면 이게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평민 중심의 문학, 그리고 어떤 형식의 파격화, 형식이 깨지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장편화, 단형의 시가에서 이제 길어집니다. 사설시조 같은 작품이 나타나고 소설문학 등 문학의 장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후기 문학의 특징입니다. 자, 전기입니다. 후미정 창제 이후 구전되어 오던 작품들이 기록으로 정착됐습니다. 시조, 가사와 같은 운문문학이 지배적이었으며 사대부 계층의 주된 작자층이었습니다. 그 다음 후기는요, 시조, 가사의 형식이 변모하고, 그러니까 형식이 바뀌었다, 그렇죠? 예, 깨집니다. 담당층이 누구에서, 양반에서 평민으로 이동하고 여성까지 확대됩니다. 또 문학의 장편화로 사설시조, 소설문학 등이 발전합니다. 그 다음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한 실학이 대두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양반 사대부의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사회개혁의 방향을 담은 연암 박지원의 실학파 문학도 등장한 시기입니다. 다음 판소리와 민속곡이 발전하여 평민의식이 굉장히 성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조선시대 문학 갈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장문학입니다. 악장문학은 궁중 행사나 왕의 행차에 사용된 음악의 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귀족계층의 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적인 행사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가사로 조선 건국 및 문물 제도를 찬양하는 송축가를 말합니다. 궁중, 연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진 만큼 조선의 건국과 임금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문학적인 가치는 별로 없다. 조선의 특권계층인 권신들이 창작에 참여했고 향유계층도 소수 특권계층에 국한됩니다. 용비어초가와 원인, 천강지곡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조입니다.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시기에 융성했던 문학인데요. 3장 6구 45자 내외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고 있고 사음보의 율격을 갖고 있습니다. 종장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고 둘째 음보는 5음절 이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래 단가, 즉 짧은 노래라는 뜻으로 단가였고요. 그 다음에 가사는 긴 노래라는 것 때문에 장가라고 불렸습니다. 단가, 장가, 시조, 단가, 가사, 장가입니다.
그랬는데 이후 영조 때 가객 이세춘이 시절 갓조, 그 시절에 주로 부른 노래라는 뜻의 시절 갓조에서 줄여가지고 시조라는 명칭이 사용됐고 지금까지 시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조는 전기시조인데요. 주로 고려 유신들의 회고가 유교적 충절을 노래한 사육신의 절의가 등이 창작됐습니다. 다음 조선 왕조가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여유 있는 생활과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노래한 작품들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또한 유교적 충의 사상을 주제로 하면서 자연을 작품 속에 끌어들여 강호가도, 강호, 자연에서의 가도, 어떤 즐기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사대부들의 생활과 성리학적 이념, 즉 유교적 이념을 반영한 평시조가 다수 창작됐습니다. 조선 전기였습니다. 후기입니다. 후기 산문화의 영향으로 어시조, 사설시조 같은 장편시조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작자층도 평민층에서 양반층으로 확대됩니다. 18세기부터는 전문적인 가객이 등장했습니다. 시조를 부르는 전문적인 가객이 등장해요. 가단을 형성했고 시조집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김천택의 청구영원, 김수정의 해동, 가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다양화되어 남녀 간의 애정이나 일상적인 작품들도 창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후기 시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 평시조보다 2장이 길어진 시조를 말합니다. 민요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정치 현실이나 세태를 풍자, 해학적으로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외설적이고 육담 섞인 내용이 많은 것 또한 특징입니다. 애정 문제를 다룬 작품에서도 화자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가사입니다. 시조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여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 성장한 교술시가입니다. 앞서 시조가 서정시가라고 한다면 가사는 이제 교술 문학이 되는 것이죠. 시조와 마찬가지로 3사조 또는 4사조, 사음보의 노래인데 반면 연속체인 것이 다릅니다. 시조는 3장에서 시상이 끝나는 단형시가, 그러니까 단가인데 반해서 이 가사는 사음보가 연속된다. 따라서 장형시가, 장가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전기가사, 양반층이 창작을 주도하여 양반가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시조와 마찬가지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충신 연주지사 성격의 유배가사도 있습니다. 정철의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정철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같은 작품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기행가사, 내방가사 등도 있었습니다. 후기가사입니다.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현실 세계의 체험과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 다수 창작됐습니다. 형식은 큰 변화는 없었으나 형태가 장형화되고 내용은 더 산문적으로 바뀝니다. 작자층 또한 평민, 분야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서정적이던 시조의 성격이 서사적, 사실적으로 이제 변합니다. 이상 후기 가사의 내용상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민요입니다. 민중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구전되어 온 노래들을 말합니다. 민요에는 용도에 따라서 노동요, 그리고 유희요, 의식요가 있습니다. 노동요는 노동의 어떤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노래고요. 유희요는 그냥 즐기기 위한 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식요, 어떤 특정 그 의식에서 행사 의식에 사용된 노래를 말합니다. 다음 잡가입니다. 조선 후기에 발생한 복합적인 성격의 시가 문학을 말합니다. 가사가 양반층의 가사가 이제 지극히 평민화되면서 잡가로 이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창자가 등장하고 대중의 취향을 철저히 반영한 것이 이 잡가의 특징입니다. 문학적인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유산가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이번엔 산문문학입니다. 조선시대는 소설문학의 탄생이라는 결정적인 문학의 어떤 발전을 이룬 시기입니다. 소설, 옛날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서사문학인데요. 대개 주인공의 일생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주인공은 영웅적 기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갖습니다. 영웅의 일대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귀한 혈통을 가진 신비한 출생, 그리고 비범한 능력을 갖는다. 그 다음, 성장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리고 구원자 혹은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탈출합니다. 그 다음, 주인공이 다시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투쟁을 통해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영웅적 일대기의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영웅적 일대기는 어디서 왔다? 사실은 신화에서 왔습니다. 단군 신화, 그리고 주몽 신화가 모두 영웅적 일대기 구조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전기성, 비현실성을 띱니다. 주제는 권선징악과 인과 응모 또는 사필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소설입니다. 대개 이제 한문 소설들이 많이 창작됐는데요. 고려시대 가전체에서 볼 수 있었던 의인체 문학 소설이 많습니다. 최초의 한문 소설인 김씨의 금오신화가 창작됐고요. 금오신화에는 만복사 저포기, 이생 규장전, 취유부 벽정기, 남연부주지, 용궁, 부현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만복사 저포기, 이생 규장전 등은 줄거리만큼이라도 꼭 한 번씩은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모두 명혼소설, 즉 귀신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입니다. 그 다음 후기 소설입니다. 자, 최초의 한글 소설인 흥길동전이 창작됐고, 김반중의 구운몽과 사시남정기. 자, 그 다음 연암 박지원의 한문 소설도 창작된 시기입니다. 또 한글 보급의 확대와 반각본은 인쇄본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체검이 발달되어 소설 문학의 어떤 대중화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또한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 소설 중에서 이제 판소리 세계의 소설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고전 수필입니다. 먼저 이제 한문 수필입니다. 자, 한문 수필은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리고 자, 임진왜란을 겪은 유성룡의 징비록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문 수필인데요. 국문 수필에는 궁정 수필, 기행 수필, 그다음에 의인체 수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수필 중에서 여류 작가의 수필이 특히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특수한 갈래, 특수한 계층의 작품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의령남 씨의 의동 관북 유람 일기 속 동명일기라든지, 아니면 사물을 의인화한 조친문, 귀중, 치로 쟁론기 등이 문학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 판소리입니다. 창자와 고수가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양식을 말합니다. 대개 민간설화를 소재로 했으며 해학적, 풍자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서민들의 현실적인 생활을 내용에 담았으며 극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또 서민의 저항 의식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판소리의 구성 요소 창, 노래고요. 안일이 사설, 발림은 몸짓, 추임새는 고수가 흥을 돋우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 던음이라고 해서요. 판소리에서 명창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어떤 개인기,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소리의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구전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구어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투리가 많죠. 또 창 부분은 운문체, 안일이 대사 부분은 산문체가 특징입니다. 반복적 우율감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상투적인 비유나 관용 어구가 많습니다. 자, 양반층은 주로 이제 감상층으로서 판소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층이 좋아하는 어떤 관념적인 한자어 또는 고사성어 등과 서민 측의 비속어가 함께 쓰이는 언어의 이중성을 보입니다. 또 하나의 국면을 확장적으로 그립니다. 판소리는 작품 전체의 인과적 관계보다 연행되는 한 장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과적 질서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 장면의 독자성은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합니다. 이게 판소리의 특징입니다. 즉 부분의 독자성, 부분이
독자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인과성은 부족하다. 자, 판소리의 장단,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조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그리고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모리 장단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판소리 장단은 일종의 배경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 배경음악이 필요하듯 판소리에도 장단이 있습니다. 느린 장단, 진양조, 빠른 장단, 휘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급박한 사건 전개에서는 빠른 장단, 즉 언모리, 휘모리를 쓰는 것이고, 죽음, 슬픔, 이별 장면에서는 진양 같은 느린 장단을 쓰게 마련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속극입니다. 가장한 배우가 대화와 몸짓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일종의 전통 연극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봉산, 탈춤 또는 꽁두각시 노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전 문학사 총설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개별 작품 감상을 통해서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 제가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